우리 이효수 총장이 어려운 시간을 해주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십시오. 총장 재임 당시보다 더 젊어지고 더 건강하게 되셔서 나타나신 것 같아요. 우리 총장님에게 뜨거운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께서 대단히 좋은 기회를 주셔서 오랜만에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원로 선배 교수님 그리고 동료 교수님들과 함께 이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어떻게 인식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계속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년 전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학 지식을 동원해서 이것을 분석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 그러면서도 경제학을 전혀 모르는 일반 사람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래야만이 국민들이 이 위기인식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책을 써보니까 이게 제가 그냥 전문서적만 써오다가 이게 일반 사람도 누구나 읽을 수 있는 평이한 것으로 이 경제 문제를 접근한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문에 뭐 칼럼 쓰는 거는 짧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큰 것에 분석을 하면서 좀 쉽게 경제학을 모르는 분들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쉽지 않다. 그리고 제가 느낌은 이렇습니다. 현재 대한민국호는 죽음의 대협곡을 향해서 항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과 같은 상태로 경제든 정치든 사회든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계속 항해를 하면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은 반드시 침몰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게 항로를 바꿀 시간이 별로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맥시멈 5년 내지 10년 이내로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이 시기에 확실하게 항로를 수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누구가 나타나더라도 이 위기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다루고자 하는 게 그게 이제 한국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더 큰 문제는 이런 겁니다. 현재 이 나라는 정말로 위험한데 정치권이든 국민이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는 것 같다 하는 것이 문제예요. 이 위기를 알면은 그래도 위기를 피할 준비들을 할 것인데 이게 뭐 대충 뭐 이 정도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뭐 나라가 이 정도로 발전하겠지. 또 뭐 나라가 어려워져도 지금보다 더 나빠지게 하겠느냐. 이 막연한 이런 생각들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진정한 위기이고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할 시간이 정말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으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을 극도의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것을 4대 대협곡이라 해가지고 4개로 지금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구 대협곡 해서 초저출산과 인구 재앙 쓰나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저출산을 그냥 일상적으로 뭐 초저출산이다 저출산이다 뭐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정말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초저출산은 세계에 이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이게 초저출산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100년 후에 또는 뭐
몇백 년 후에 나라가 소멸할 것이다. 그게 내 죽고 난 이후에 무슨 문제냐.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이거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앞으로 급속도로, 예를 들어서 자영업 이런 거는 앞으로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먼 훗날의 이야기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다. 인구 지향 쓰나미는. 그 다음 두 번째 대협곡이 경제 대협곡이라는 건데, 우리나라가 지금 11년째에 저성장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성장 단계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수준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 3만 4천, 5천 이러면은 미국에 7만 불이 넘습니다. 그럼 우리가 미국보다 성장률이 또 떨어지는 이런 황당한 지경에 지금 우리는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10년 이상 이렇게 장기화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성장 동력이 상실되면서 결국은 우리는 저성장 단계를 넘어서 저성장 함정에 빠지게 된다. 트랩에 빠진다는 거죠. 그 저성장 함정에 빠진다는 것을 제가 경제성장 단계서를 이 책을 쓰면서 정리를 해가지고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장률이 제로 성장이 되거나 마이너스 성장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닌데, 거기다가 지금 양극화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과 정부가 모두 다 부채의 덫에 지금 걸려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의 대협곡, 정치 대협곡이다. 여러분들이 요사이 정말로 뉴스 보기도 힘들 정도로 고통스럽게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지금 정치, 이게 적대적 공생관계로서 이 나라가 지금 잘못하면 전체주의로 진행하는 전 단계에 지금 들어와 있다. 이게 잘못하면 전체주의로 빠질, 국민의 이름을 빌려서 전체주의로 간다. 이게 얼마나 지금 위험한 단계인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안보 대협곡, 국제 질서가 이게 완전히 그냥 신냉전 질서, 또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주의로의 국제 질서가 아주 급변하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데다가 우리는,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비대칭 상태에 지금 딱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보가 이게 미중 양대 세력 간의 세력 다툼 속에서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지금 빠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4대 대협곡,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계속 가면 우리는 이 4대 대협곡은 죽음의 계곡으로 지금 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단군 이래의 최대의 역사적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3대 기회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한류 열풍이 어느 정도인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세계 해외여행을 다녀보시면 공항에서부터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국제적으로 대단한, 지금 여러분들 이번에 그 애니메이션 영화 캐대언의 열풍이 어느 정도냐,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외국인들이 그냥 과거의 한류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외국인들이 한국인을 대단히 호의적으로, 그리고 한국을 대단히 높게 평가하기 시작하는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경제 영토와 문화 영토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우리는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기업 및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이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에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의 조선 기술을 가지고 가야 이게 지금 자기들이 함정도 만들고 뭘 만들 수 있는 상황까지 지금 왔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이 동구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자기 나라의 국방을 지키기 위해서 과거에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 전투기를 사들렀던 걸 한국의 전투기를 사들렀는 것이 훨씬 낫다 하는 인식으로 바뀌고 있다.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재 기업의 경쟁력이나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은 대단한 수준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 나라가, 저는 우리가 지금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면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 제2의 선진 경제 강국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대국과 경제 강국의 차이는 뭐냐? 경제 대국은 GNP가 큰 것이고 경제 강국은 1인당 GDP가 높으면서 첨단 기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두 개를 구분한다면은 우리가 인구가 적기 때문에 경제 대국으로는 인도라든지 중국이 있어서 쉽지 않겠지만 경제 강국은 2위권으로 지금 우리는 프랑스나 독일, 영국을 제칠 수 있다. 지금 이미 일본은 제친 상태입니다. 이 엄청난 기회에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생성형 AI를 사용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전개 속도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런데 이 제4차 산업혁명은 산업경제에서 창조경제로, 자본주의에서 인재주의로 이게 경제발전 단계와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우리의 국토가 협소하고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가 세계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상 이 엄청난 3대 기회를 맞고 있는데 이게 지금 4대 위기 때문에 다 무산돼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발전을 못하고 내려앉아 버릴 수 있는 정말로 안타까운, 우리가 4대 대협곡을 극복하고 3대 기회를 극대화하면 우리는 정말로 과거에 80년대 일본이 미국 다음으로 세계 제2의 경제국이 되었듯이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는 기회에 딱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자, 초저출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저출산의 위험성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냐. 전 세계에 이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도시국가를 제외하고는. 자, 그래서 제가 OECD에는 저출산 단계를 두 개로만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게 2.1명 미만, 대체 출산율 2.1명 미만의 경우를 저출산이라 하고 1.3명 미만을 초저출산, 이렇게 두 개로만 구분합니다. 인구 전문가 계시지만. 그런데 저는 이 구분을 세분화해야 된다는 것을 이 책을 쓰면서 했는 거예요. 대체 출산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출산율입니다. 그러려면 가임 여성이 평생 동안 적어도 2.1명을 낳아야, 한국의 경우 이 나라마다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사망률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대체 출산율 조금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한 2.1명 정도를 해야 이게 인구의 수준을 유지시켜낼 수 있는데, 그래서 대체 출산율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저출산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OECD 기준에 의하면은 2.7명이 되면 저출산이죠. 그런데 이게 1.32명이 돼도 저출산입니다. 그런데 1.32명하고 2.7명하고는 2.07명 이렇게 하고는 이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는 나라가 그냥 이 상태로 가면 망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계속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어차피 인구가 주는 것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출산율이 어느 정도 돼야 될까? 그걸 제가 1.6명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출산 단계를 합계 출산율 2.1명 미만에서 1.6명 이상을 저출산 단계, 그리고 1.6명에서 1.3명 이상을 준초저출산 단계. 그래서 준초저출산 단계로 접어들었다 하면은 국가는 비상사태라고 생각하고 이게 저출산 단계로 회복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은 초저출산 단계로 빠진다는 겁니다. 1.3명 미만으로. 그러면은 정말로 그것을 회복시키기가 어려운 단계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구분을 해야 되는 이유는 출산 단계에 따라서 경제 사회적 충격의 강도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구분해야 한다. 우리가 1.6명 미만으로 또 초저출산 단계 같으면은 이게 인구에 의해서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스템을 셋업시키기 전에 기존 시스템은 붕괴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게 국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 장기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걸 해봤는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은 이게 2000년대에 들어오면은 완전히 초저출산으로 막 빠져서 지금 2023년에 0.72명, 그 다음에 뭐 지금 지난해의 경우에 0.75명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일본이 우리보다 거의 2배가 높습니다. 일본이 지금 저출산 때문에 나라 망하게 생겼다고 하는데 일본이 우리보다 출산율이 거의 2배나 가까이 높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미국이나 프랑스나 독일 이런 나라는 전부 1.6명 선에서 다 방어를 하고 있지 그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구 감소를 여기에서 좀 분석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서 3단계로 지금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제1단계 인구 감소, 제2단계, 제3단계로 이렇게 나누어 놨어요. 그럼 제1단계의 인구 감소는 이게 그 14세 이하 청소년 연령층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단계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인구를 구조적으로 들여다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들여다봐 하는 게 아니라 특히 경제 분석의 관점에서 보면 14세 이하하고 15세에서 64세 이걸 우리가 생산 연령 인구라고 하는데, 생산 연령 인구하고 그리고 이제 은퇴한 65세 이상 고령 인구 이 세 단계로 나누어서 우리가 인구 구조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제1단계 인구 감소기에는 14세 이하의 인구가 감소하는 거, 제2단계의 인구 감소기에는 생산 연령 인구도 감소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제3단계 인구 감소기에는 65세 이상도 이제는 사망률이 높아지면서 감소하기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 2030년이, 우리가 지금 2025년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는 14세 이상 인구만 빠른 속도로 감소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막 시작합니다. 2025년부터.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 생산 연령 인구가 급격한 속도로, 여러분들이 그래프 보시다시피 급격한 속도로 감소하는 시기로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5세 이상 연령은 급속도로 증가하는 시기로 지금 진입했습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일까? 이런 거죠. 우리가 생산 연령 인구를 중시하는 이유는 생산 연령 인구가 그 나라의 경제 활력이나 잠재 성장률이나 내수 시장 이런 것의 크기를 다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24년이 되는데 우리가 2025년이라 합시다. 2025년에 현재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라북도를 다 합치면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732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2024년에서 2040년까지 얼마 감소합니까? 730만 명의 생산 연령 인구가 사라져버려요. 끔찍한 일이죠. 전 세계에 이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산 연령 인구가 불과 15년 내에 대구, 부산, 충북을, 전북을 모두 합친 인구만큼이 갑자기 사라진다. 15년 내에. 그러니까 한 해에 포항시만 한 것이 매년 사라져버리면서 날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수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공급 능력은 어떻게 될까요? 경제의 공급 능력은?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가 현재에 보면 지금 2025년 현 시점에서 보면 OECD 국가 가운데서 두 번째로 젊은 국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040년 되면 어떻게 될까요? 2043년 정도 되면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늙은 국가로 갑자기 바뀌는 겁니다. 그게 왜 이럴까? 어느 나라에 비해서 인구 구조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특히 이제 국가의 경제 공급 능력이나 국제 경쟁력, 우리나라는 해외 의존도가 70%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출 경쟁력을 상실하는 순간 국가 경쟁력도 상실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인구 구조 변동으로 인해서 국제 경쟁력, 수출 경쟁력과 동시에 내수 시장이 함께 죽어버리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시면 경제 공급 능력이나 국제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노동력을 우리는 핵심 노동 인구라 합니다. 그게 25세에서 54세 사이에 있는 가장 생산성이 높은 그런 연령대를 말합니다. 이게요, 앞으로 요 15년 내에 서울 인구의 반에 해당하는 450만 명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현재의 국제 경쟁력이 수출 경쟁력이 높다 이렇게 하는데 15년 정도 되면은 우리가 미국, 독일, 불란서, 영국 어떤 나라보다도 핵심 노동력 인구의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로 갑자기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늙은 사람들만 다 모아가지고 국제 경쟁을 할 수 있을까?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는 수출 시장을 앞으로 빠른 속도로 상실할 위험성에 지금 놓여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15년 내에 부산, 대구, 전북만한 인구가 사라지면은 앞으로 자영업 이런 게 과연 버틸 수가 있을까? 못 버팁니다. 내수 시장이 급격하게 줄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영업이 경기 불안 때문에 자영업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자영업은 안 되게 돼가 있는 구조로 지금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영업이 무너지면은 그냥 자영업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는 이게 고용인구의 20%가 자영업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일자리가 다 무너진다는 거죠. 그런데 또 자영업이 우리나라의 임대 산업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대 놓는 사람, 지금 요새 아파트 이런 거 졌는데 상가 임대 받아가지고 노후 준비한다 해서 타가는 그건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잘못하면.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돼요. 임대 놓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우리는 급격하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고령화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이 고령화 사회, 그리고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이렇게 우리가 3단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로 들어왔다.
그러면 고령 사회는 14% 이상일 때, 65세 이상 인구가. 그리고 초고령 사회는 20% 이상일 때.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극초고령 사회라는 용어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럼 극초고령 사회는 얼마일 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상인 국가. 유엔에서 왜 극초고령 사회라는 이러한 그 용어가 존재하지 않았을까? 2100년까지 가도 대한민국을 제외하고는 그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계에. 그래서 그런 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런 용어 자체를 만들 게 없었어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것 때문에 통계 데이터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분석하고 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놀랍게도 우리가 2067년, 65년 이럴 때 되면은 불과 얼마 안 남았죠?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67년 되면은 46.4% 생산 연령 인구 46.3%를 초과하는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끔찍스러운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2060년 초에 극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려지만 2100년이 돼도 대한민국을 제외하고는 그런 나라는 대한민국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엔이나 OECD도 그런 용어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의 특수 상황 때문에 제가 이런 용어를 만들어서. 그런데 이게 우리는 그냥 이제 앞에서 저출산도 마찬가지고 고령화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그냥 저출산, 고령사회 이렇게만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문제가 되는 것은 고령화 속도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고령화 속도가 빠른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데 17년밖에 안 걸렸어요.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가는데 8년밖에 안 걸렸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115년, 미국 70년, 뭐 영국, 독일 뭐 40년 이렇게 걸립니다. 그리고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가는데 영국 50년 뭐 이런 식으로 걸리는데 우리는 8년 만에 갚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인구 구조 변화에 이게 경제나 사회 시스템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스템이 시답되기 전에 기존 시스템이 붕괴돼 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는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 대학에 몸담아왔던 분들이라서 대학에 관심이 많았을 건데 이게 지금 2024년입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 제일 앞에 있는 것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학령 인구의 추이를 지금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학은 반 이상이 지금 무너지거나 불실화되거나 하여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지금 딱 돌아 있습니다. 자, 이게요. 2025년부터 2117년까지의 우리나라의 지역별 인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서울의 현재 인구가 921만 명에서 2050년이 되면 이게 한 790만 명 정도로 줍니다. 그런데 2117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 262만 정도가 되는 거예요. 부산보다 더 적은 도시가 돼버려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5,145만 명이 2025년에. 그런데 2050년 되면 4,736만 명이 돼요. 그 2117년 되면 나라 전체 인구가 1,510만 명밖에 안 돼요. 자, 근데 대구를 한번 보십시오. 대구 이제 230만 명인데 앞으로 2050년 되면 181만 줍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구의
아파트 값이든 뭐 이러한 자산 가치 이런 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대구에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대구의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어떻게 버틸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2117년이 되면 대구는 인구가 54만 되는 포항 정도의 도시로 전락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농촌에만 빈집이 생기는 게 아니라 대도시에도 팔 수 없는 집들이 엄청나게 쌓여갈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상태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부산도요. 부산이 우리나라의 제2의 도시인데 2117년이 되면 부산 인구가 73만이에요. 73만. 그러니까 서울을 제외하고는 모든 광역도시는 중소도시로 또 뭐 나머지 것들은 뭐 광주, 개사고 뭐 이런 것들, 울산 이런 것들은 경산시만한 것으로 다 축소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라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이제 이번에 이 책을 쓰면서 경제성장 단계를 좀 어떻게 하는지 이론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게 시간상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제성장은 한 나라의 경제성장은 이게 경제성장 단계와 경제발전 단계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경제 그 단계, 발전 단계에 돌아 있는 상태 속에서 다음 경제발전 단계로 이행할 때까지 경제성장이 어떠한 궤도를 그리면서 가는가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저성장 단계에 여기에 딱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저성장 단계에서 새로운 경제 발전 단계로 이행하거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가면 새로운 S자 커브를 그리면서 발전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저성장 단계로 요 길로 가든지 아니면 저성장 단계로 계속 머물든지 아니면은 저성장 단계에서 특히 우리가 국민소득이 3만 불 전후되는 4만 불도 안 되는 나라가 저성장 단계에 오래 머물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건 저성장 함정에 빠진다는 겁니다. 트랩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냐? 저성장 단계에 계속 머물면서 성장 동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다. 그러니까 기존의 성장 동력은 무너지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가 장기화돼 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성장률이 뭐 2, 3% 뭐 이렇게 되는 저성장이 아니라 성장률이 제로가 되거나 마이너스가 되는 저성장 함정에 빠지게 되고, 저성장 함정에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국가가 재정금융정책을 통해 확장정책을 통해서 국가가 돈을 풀고 재정을 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의 극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일본이 그런 상태에 지금 빠졌는 거죠. 그 우리나라가 지금 이 세 개의 길 가운데 어느 길을 지금 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되는데 현재 속도로 가면은 이 길로 빠지게 된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일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본이 지금 얼마나 내려앉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면은, 일본이 1980년대에는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었어요. 그때에 일본이 미국에 엄청나게 수출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미국에 있을 때 이 시기에 이 쇼핑몰 같은 데 가면 딱 문 열고 들어가면 제일 중앙에 전부 뭐 소니, 파나소닉 전부 이런 거였어요. 그러면 한국에 뭐 삼성 이런 거 찾으려면 어디 뭐 귀퉁이로 가가지고 한쪽 붙어 있었어요. 그때는 뭐 자동차고 전자고 그냥 일본이 그냥 미국 시장을 뭐 완전히 그냥 빠른 속도로 점령해 들어가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도저히 제조 경쟁력이 안 되니까 일본에다가 엄청난 압력을 넣어서 1985년에 플라자 합의라는 걸 도출합니다. 그래서 이게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의 엔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높여버리는 전략을 쓰는 겁니다. 미국으로 수출을 줄이고 일본의 미국의 수입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미국이, 일본이 워낙 잘 나갈 때니까 일본의 돈 가치가 갑자기 팍 올라가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냥 뉴욕이고 어디고 막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그 아파트고 뭐 건물을 막 사들러기 시작하고 자기 나라도 막 엄청나게 사들러기 시작했어요. 소위 말하는 부동산 버블이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국제결제은행에서 이마들이 이렇게 가가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압력을 넣기 시작해서 그래서 갑자기 이들이 금리를 갑자기 팍 올렸어요. 응? 그러니까 이게 버블이 터지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본이 무너지는 메커니즘인데 일본이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는 이게 85년에 플라자 합의를 거치면서 미국과 일본이 경제 전략적인 그것에 접근을 하다가 1990년대 초반에 이제 거품이 붕괴되기 시작했죠. 근데 그것만 있었으면은 일본은 회복했을 거예요. 문제는 이 타이밍하고 뭐가 딱 맞물려 버렸냐. 초저출산, 초저출산 아니죠. 저출산하고 맞물렸어요. 일본이. 이때 일본의 출산율이 이제 1.4, 1.5 뭐 이런 식으로 막 떨어져 있어요. 거기다가 요 시기가 디지털 경제로의 패러다임이 막 전환이 시작되던 시기였어요. 그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디지털로의 패러다임 전환 작업을 했는데 일본 애들은 그걸 안 하고 계속 아날로그로 가지고 기존에 해오던 것으로 경쟁을 하려고 하면서 이 결정적인 타이밍을 놓치는 겁니다. 제가 경제발전 단계서를 제가 정리를 새로 하면서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경제발전 단계서를 발표했는 유명한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경제발전 단계서를 내가 계속 들여다봐도 경제발전 단계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경제발전 단계는 어떤 때 일어났는가? 이게 범용기술의 창조적 진화가 일어나면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범용기술이라는 것은 한 분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어떠한 기술이 개발됐어. 그러면 이게 디퓨전이 엄청나게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왜? 기존의 기술이 새로운 기술과 경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범용기술의 창조적 진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빠른 속도로 디퓨전이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산업혁명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일어나면은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경제발전 단계가 이행한다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전개하고 있는 경제발전 단계선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지금 전개하고 있는 경제발전 단계설에 의하면 이런 거죠.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법령기술이 바뀔 때에 그것을 빨리 따라가지 못하는 나라는 그거는 급속도로 쇠락한다는 겁니다. 그건 절대로 기존 기술하고 새로운 기술과는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그 전환에 실패해버렸다는 거죠. 이 세계가 거품 붕괴하고 저출산 사회 진입, 디지털 경제 패러다임 전환 실패가 맞물리면서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이상으로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로 떨어지느냐?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어느 수준에 올라가면 그 밑으로 돈 들어가게 하겠느냐?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수치가 딱 보여지고 있죠. 한국과 일본을 보면 1인당 GDP가요. 1980년에 보면 일본은 9,659달러고 한국은 1,715달러. 우리의 5.6배였어요. 1980년에.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우리가 일본을 앞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게 이 1인당 GDP가 2012년에는 49,000에서 거의 5만 달러에 육박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얼마냐? 33,849달러. 이게 자기들이 갔던 곳에서 31%나 감소해버렸어요. 이게 일본 국민들에게 어떠한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제 블로그에 이호수 세상보기 142에 보면 2024년의 일본이라는 제목으로 유나라는 필명으로 일본의 문필가가 썼는 장문의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본이 지금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일본 국민이 빠져 있는가를 쫙 설술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지금 비싸서 도쿄에 아파트를 못 사겠다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도쿄에 와서 집값이 싸다 그러면서 아파트를 막 사서 일본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 사는 아파트에 비싼 월세를 내고 들어가서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 2024년에 일본이라는 글을 썼는 일본 작가의 글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생생하게 일본의 젊은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일본의 가게들이 어떤 식으로 무너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아주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가 거꾸로 막 가면은 국민들의 고통이 우리가 뭐 레츠드 이펙트라고 그러죠. 톱니 효과라 해서 이게 좀 살다가 더 못 살게 됐을 때 오는 고통은 우리가 뭐 20평 아파트에 살다가 40평 가면 아주 기분 좋지만 100평 아파트에 살다가 50평 아파트에 오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게 지금 수출도 2012년에는 일본 수출이 우리 한 1.5배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지금은 우리하고 일본이 우리하고 수출이 비슷한데 규모가 곧 일본은 우리에게 처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앞으로 일어날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훨씬 더 위험하다. 왜 더 위험한가? 한국의 학교 출산율은 일본의 절반, 조금 전에 봤듯이. 자, 고령화 속도는 일본보다 더 빨라요. 자, 한국은 지금 13년째 저성장 단계에 있어서 저성장 함정에 빠질 위험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요. 자, 지금 국제 질서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어요. 네? 우리는 자유무역 덕택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왔는데 보호무역으로 바뀌고 있고 지금 신냉전 체제로 지금 바뀌면서 안보 불안까지 지금 겹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이게 보면 우리나라 양극화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느냐. 이게 지금 양극화가 축소되어 오다가 요거 밑에 계층 하위 50% 계층의 세전소득 분배분이고 요거는 상위 10% 계층의 세전소득 분배분인데 빨간색은 이렇게 축소되어 오다가 이후로부터 계속 이렇게 막 가히 이거 무슨 그것처럼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 양극화 문제나 분배 구조의 문제는 경제 문제를 넘어서 정치의 안정성이나 정치 체제의 변화와 직결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양극화나 빈곤의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요게 코리아입니다. 제일 높이 올라가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대한민국의 빈곤율을 전체 빈곤율로 따지면 14.9라서 세계에서 높은 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소년 인구는 9.5라서 이게 서구 선진국보다도 오히려 낮아요. 빈곤율이. 생산 연령 인구의 빈곤율도 한 15로서 전체적으로 봐서 선진국하고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아요. 근데 문제는 결정적인 문제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39.7입니다. 이게요. 여기서부터 한번 보세요. 이게 노인 인구 빈곤이거든. 이게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얼마나 끔찍스럽게 높은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90% 이상의 65세 이상 노인이 받는 연금이 현재 100만 원 미만입니다. 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65세 이상 고용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왜? 우리는 그 연금만 받아가 살 수 없는 노인이 너무나 많아요.
자, 그런데 앞으로 고령화는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돼. 그런데 그 연금을 보충해 줄 젊은이들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어.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부채의 덫에 지금 걸려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가계부채, 기업부채, 민간부채, 이걸 두 개를 합치는 민간부채가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높아요. 지금이. 그런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현재 우리가 49.1%인데 2035년이 되면 71.5%로 가거든요. 45년은 97.4%, 2055년은 126.3%로 가는데 이것은 중위값으로 잡았을 때고 이게 2065년에 가면 이제 156.3%로 가죠. 이 축에는 중위값으로 잡았는 건데 최악의 경우에는 얼마까지 가느냐? 173%까지 갑니다. 그냥 최고로 선방했을 때에도 130%가 넘습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불란서가 야단이죠. 불란서가 국가 채무가 너무 높아 도저히 더 이상 못 버티겠다. 그래서 노동 일수를 한 이틀 정도 한 달에 좀 늘려서 생산성을 좀 올려보자. 이게 지금 불란서 정부인데 이것 때문에 그냥 총리가 연달아 막 날아가고 지금 뭐 온천지 불태우고 막 야단이란 말이죠. 근데 불란서의 지금 국가 채무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17%입니다. 그런데 국가 신용도가 위험해진다 해가지고 지금 저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불란서가 쓰고 있는 통화가 뭐죠? 유로화입니다. 유로화라고 하는 거는 달러와 다음으로 기축통화예요. 즉 말하자면 유로로 가지고 국제 상거래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여러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로로 돈을 주고 받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통화는 뭐예요? 비기축통화입니다. 기축통화와 비기축통화는 전혀 달라요. 우리는 원화로 가지고 나가가지고 밖에 나가 뭐 석유도 한 방울 살 수가 없어요. 뭐 원자재고 뭐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봐서 비기축 통화의 재정 위험 임계선을 60%로 보는 겁니다. 60%가 넘어서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세계적으로 경제 분야나 이런 여러 분야에서 이 나라는 위험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국가 신용도가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서 환율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에 따라서 국가 부채도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단계. 그게 60%인데 불과 10년도 안 돼가지고 우리는 60%를 넘어서고 10년 정도 지나버리면 무려 75.5%까지 가고 이게 뭐 이때 가면은 156.3%까지 간다. 이 나라가 버틸 수 있겠느냐? 못 버팁니다, 이거는. 미국 애들은 이런 거죠. 국채를 이마들 너무 많이 해가지고 국가 채무가 미국도 너무 높아요. 요걸 해소, 완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전략으로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전략을 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하면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상황이 오면 전부 원화를 안 가지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다 바꿔버리겠죠. 그럼 원화 가치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폭락하겠죠. 그럼 이게 지금 나라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초저출산의 초고령의 저성장 함정의 양극화, 빈곤의 늪에 부채의 덫이 이게 그냥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가지고 돌아가면서 나라를 극도의 위기로 지금 몰아넣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한테 주어지는 강연 시간이 맞춰야 되죠? 거의 뭐. 그래서 이게 장사를 잘하려면 납기를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제품도 중요하지만 납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 말씀은 뭐 이 정도로 마치고 질문이 있으면 뭐 질문하시면 제가 뭐 주최 측에서 허용하신다면 제가 질문을 받아드리겠습니다.